어딜 함부로 들어오세요. 볼 일 없으니 당장 나가세요. 32억짜리 빌딩을 넘겨준 바로 그날 밤 독삭 같은 며느리한테 들은 소리입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남편 떠나고 35년을 새벽 5시에 일어나 빌딩 계단을 닦았습니다. 한여름 옥상 방수 공사를 제 돈으로 했습니다. 임차인 하나 나갈 때마다 직접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빌딩을 아들 하나 잘 되라고 통째로 넘겼더니 돌아온 건 바뀐 비밀번호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제 손가락이 허공을 누르고 있었어요. 1582. 안 열립니다. 35년 살던 집인데 안 열려요. 그날 밤 저는 찜질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마 그때 샴페인이라도 따고 있었겠죠. 그런데요. 며느리가 한 가지 계산 못한 게 있었어요. 그 빌딩 경비실에서 40년째 앉아 있는 늙은 경비원. 그 사람이 뭘 받는지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며느리가 투자자 22명 앞에서 빌딩의 새 주인이라며 가장 목소리가 높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이 들고 있던 것은 축하 화환이 아니었습니다. 32억을 빼앗긴 67 어머니의 역대급 사이다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67 어머니가 32억짜리 빌딩을 아들에게 증여한 바로 그날 밤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찜질방 신세가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5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계단을 닦으며 지켜온 빌딩을 아들한테 넘겼는데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들의 4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서울 마포의 한 고깃집 2층 단체석에 삼겹살 굽는 기름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며느리 송미라가 집게로 고기를 뒤집으며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따라 표정이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올해 67, 정옥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35년간 5층 상가 빌딩을 새벽마다 쓸고 닦으며 혼자 지켜온 사람이 저입니다. 그 빌딩을 오늘 아들에게 넘기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혁아, 생일 축하한다. 엄마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아들 이준혁이 봉투를 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증여계약서라는 네 글자가 보이자 이준혁의 눈이 커지더군요. 엄마, 이거 진짜야? 빌딩을? 그래. 내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서 세운 건물이다. 이제 네가 물려받아서 잘 키워라. 이준혁은 서류를 들고 있는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송미라가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송미라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진짜라고 저는 그때 믿었거든요. 송미라가 고기 한 점을 제 앞접시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건물 청소하실 필요 없어요. 편히 쉬세요. 빌딩 관리는 저희가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젓가락을 쥔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3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5시에 그 건물 계단을 닦았습니다. 한여름 옥상 방수 공사를 제 돈으로 했고 한겨울 보일러가 터지면 새벽 2시에 뛰어나갔죠. 빌딩은 건물이 아니라 남편이 제게 남기고 간 마지막 숨결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니 괜한 걱정이라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시가 32억, 월 임대 수입 2,200만 원. 그게 이제 내 아들 것이 되는 거니까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법무사 사무실은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증여계약서 앞에 앉아 도장을 꺼내는데 법무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특약사항도 확인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지 않았어요. 아들을 믿으니까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장을 꾹 찍는 순간 옆에서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송미라가 휴대전화를 들고 서류 한 장 한 장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어요. 법무사가 다 촬영하실 필요는 없는데라고 했지만 송미라는 웃으며 혹시 몰라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혹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등기가 끝났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서는데 11월 초의 찬바람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어요. 송미라가 먼저 택시를 잡아타며 밝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갈게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택시가 사라진 뒤 저는 혼자 인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42년 전 남편이 허허벌판에 삽을 꽂던 날 그 옆에 서 있던 25살의 내가 오늘의 나를 본다면 뭐라고 했을까? 저녁 7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1582. 35년간 눌러온 번호를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1582. 빨간 불.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끝이 차갑게 저려왔지만 비밀번호 4자리가 틀릴 리 없었습니다. 35년입니다.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송미라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저녁을 해놓겠다던 그 얼굴에는 앞치마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딜 함부로 들어오세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어요. 이 집은 준혁이 명의고 이제 저희 가정이에요. 어머니가 사실 때는 좁아서 불편했거든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인터폰에서 뚝 소리가 나고 복도에는 형광등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4번째에 이준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엄마, 미라 말이 맞아. 당분간 따로 지내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 준혁아, 엄마가 지금 현관문 앞인데 들어갈 수가 없다. 비밀번호를. 원룸 하나 알아봐 줄게. 엄마,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송미라의 목소리가 아주 잠깐 이준혁에게 뭔가를 말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았어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손가방 하나. 지갑 안에는 현금 12만 원과 카드 한 장. 35년을 살던 집에서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빌딩이라도 가보자. 그 건물은 아직 내가 35년간 지켜온 곳이니까. 택시를 타고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빨간 불. 여기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관리자 변경 안내 11월 1일부로 건물 관리자가 변경되었습니다. 11월 1일. 오늘 날짜였습니다. 도장을 찍고 겨우 8시간 만에 이 종이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빌딩 앞 보도블록에 쪼그리고 앉아 찬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빌딩에서 2골목 떨어진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장료 12,000원을 내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누군가의 생일 축하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 한 장 뒤에 남편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빌딩 앞에서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사진을 꺼내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뒷면을 봤습니다. 남편의 글씨로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잉크가 발에서 희미했지만 숫자 11자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옥분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 연락해. 내가 부탁해 놓은 게 있으니까. 35년 전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이 찜질방 바닥에 앉아서야 남편이 왜 그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찜질방 바닥은 등을 지지는 것처럼 뜨거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35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던 몸이 1시간 일찍 저를 깨운 겁니다. 주변에는 코 고는 소리,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 텔레비전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입고 온 옷 그대로 세수만 하고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11월 새벽 공기가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치는 것 같았어요. 6시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봤던 관리자 변경 안내 종이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출입문 비밀번호는 여전히 바뀐 상태였지만 1층 분식집 사장 김순덕 씨가 7시에 가게 문을 여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5년을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7시 5분 김순덕 씨가 국물 냄비를 들고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냄비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 사장님, 이 이른 아침에 웬일이세요? 얼굴이 왜 이래요? 밤새 주무신 거예요? 순덕 씨,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들어오세요. 일단 안에 들어와요. 분식집 안은 어묵 국물 끓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김순덕 씨가 종이컵에 국물을 따라 제 앞에 놓으며 어제 있었던 일을 꺼냈어요. 사장님, 어제 젊은 여자분이 왔어요. 사장님 며느리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까지 나가라고 통보하면서 월세를 2배로 올린다고 했어요. 2배? 네. 지금 180만 원인데 360만 원으로 올린대요. 1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사장님이 건물 파신 거예요? 어묵 국물이 목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종이컵을 내려놓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미용실, 3층 태권도장, 4층 회계사무소, 5층 영어학원. 한 층씩 올라가며 물어보니 6개 임차인 중 4곳이 이미 같은 통보를 받았더군요. 3층 태권도장 관장이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여기서 12년째 도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니요. 아이들은 어쩌고요. 사장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월세를 가져오던 사람한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5층에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단 난간을 잡고 한 칸씩 내려오다 1층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성달 씨가 뛰어나왔어요. 올해 72, 이 빌딩이 지어진 해부터 40년 동안 경비실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 자리에 있었어요. 사모님, 박성달 씨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더군요. 사모님, 어제 그 젊은 분이 저한테도 왔습니다. 다음 달에 경비업체 바꾼다고 40년이고 뭐고 상관없다고 했어요. 성달 씨, 근데 사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성달 씨가 경비실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책상 하나, 소형 텔레비전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이 전부였어요. 박성달 씨가 책상 서랍을 열더니 낡은 공책 3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른 경비 일지였어요. 사모님, 사실 그 며느리분이 증여 전부터 이상했어요. 박성달 씨가 공책을 펼쳐 한 페이지를 짚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9월 15일 며느리분이 양복 입은 남자 2명이랑 같이 빌딩을 돌아다녔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다 올라갔어요. 9월 22일에도, 10월 3일에도, 10월 12일에도 총 6번입니다. 날짜 옆에 시간이 적혀 있었고 방문자의 차량 번호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며느리분이 명함을 교환함이라고 적힌 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에 제가 경비실 앞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며느리분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1층을 지나갔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박성달 씨가 공책을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장 찍으면 바로 시작하자. 10월 12일이면 생일 축하 식사 3주 전이었습니다. 송미라는 제가 도장을 찍기도 전에 이미 빌딩을 어떻게 할지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종이컵 속 어묵 국물이 식은 것처럼 온몸에 한기가 쭉 퍼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만에 받았어요. 엄마, 왜? 준혁아, 내 마누라가 임차인들한테 다음 달까지 나가라고 통보했다. 월세를 2배로 올린다면서 15년, 12년 된 사람들을 한꺼번에 내쫓으면 어떡하냐. 미라가 수익을 높이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 거야. 엄마, 이제 건물 일은 신경 끄셔. 신경을 끄라고? 내 아버지가 그 세입자들 하나하나 직접 면접 보고 들인 사람들인데 엄마 아버지는 3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시대가 달라.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찜질방으로 돌아가 구석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친정 동생 오키가 3달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언니, 제발 증여하지 마. 건물 넘기면 끝이야. 세상에 공짜 효도는 없어. 오랜 친구 영자도 같은 말을 했었죠. 옥분아, 죽을 때 유산으로 줘도 늦지 않아. 살아있을 때 재산 넘기면 자식한테 버림받는다. 2 사람 다 말렸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내 아들은 달라. 그 4글자가 지금 이 찜질방 천장에 붙어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빌딩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고 나오는데 빌딩 정문이 보였습니다. 송미라가 나오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2명, 그리고 짧은 머리에 빨간 재킷을 입은 중년 여자 1명이 함께였어요. 빨간 재킷 여자가 송미라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편의점 유리 너머로 명함의 글씨가 어렴풋이 보였어요. 재테크 성공 클럽 대표. 송미라가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기존 세입자 정리하고 새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프랜차이즈 쪽은 제가 따로 연락할게요. 빨간 재킷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송미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송 사장님, 이 건물 위치 좋아요. 제대로만 하면 월세 수입 2배는 뽑을 수 있어요. 송 사장님, 그 호칭이 귀를 후벼 팠습니다. 35년 동안 정 사장님이던 그 빌딩이 도장 찍은 지 사흘 만에 송 사장님 건물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편의점 유리문 뒤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송미라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볼 필요도 없었겠죠. 이미 쫓아낸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찜질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송미라는 즉흥적으로 저를 내쫓은 게 아니었습니다. 재테크 모임의 조직적인 조언을 받아 증여 전부터 빌딩을 어떻게 뜯어 고칠지 계획을 세우고 제가 도장을 찍는 순간만 기다린 겁니다. 생일 축하 자리에서 글썽이던 그 눈물도 고기 한 점 올려주던 그 손길도
전부 계산이었어요. 지갑을 열어 남편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뒷면에 전화번호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옥분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 연락해. 35년 전 번호였습니다. 지금도 연결이 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찜질방 바닥 말고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신호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한솔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이라는 말에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35년 전 번호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저 정옥분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병호라는 분 아시는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습니다.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사모님, 저는 김서윤 변호사입니다. 이병호 선생님 건의 법률 서류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배 변호사님이 퇴임하시면서 이 파일만큼은 꼭 지키라고 저한테 맡기셨어요. 저를 아세요? 네.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남편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빌딩 앞에서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찜질방 불빛 아래서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당신이 뭘 남겨놓은 거야, 여보. 다음 날 오전 10시 을지로의 한 오피스 건물 7층에 있는 한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은은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찜질방에서 사흘을 보낸 사람이 들어오기엔 너무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데 제 운동화 밑창에 묻은 찜질방 슬리퍼 자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옥분 사모님이시죠? 고개를 들으니 서류 파일을 아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검은 정장에 안경을 쓴 얼굴이 또렷하더군요. 김서윤 변호사였습니다. 45이라고 했는데 30 후반으로 보였어요. 상담실에 마주 앉자 김 변호사가 서류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파일 표지에 이병호 증여 관련 특약 보관 서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사모님,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파일을 열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증여계약서였어요. 제가 이틀 전에 도장을 찍은 바로 그 서류와 같은 양식이었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특약사항 칸에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병호 선생님이 생전에 이 특약 조항을 반드시 넣어달라고 저희 법무법인에 부탁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특약 조항을 짚으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양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해 부당한 대우 또는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귀로 듣고 있는데 글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지 않거나 어머니를 해치는 행동을 하면 증여를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주먹으로 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이걸 미리 준비해뒀다는 것은 남편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이병호 선생님이 이 조항을 넣으시면서 저희 선배 변호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가 파일 안쪽에 끼워져 있던 메모지를 꺼냈어요. 선배 변호사의 손글씨로 적힌 이병호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옥분이는 아들한테 뭐든 다 줄 사람이에요. 나 없으면 누가 막아주겠어요. 이 조항 하나만 넣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여보, 당신은 35년 전에 이미 오늘을 보고 있었던 거야.
김 변호사가 제 앞에 물을 한 잔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 그런데 이 특약만으로 바로 증여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법원에서 증여 해제를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꿔서 집에 못 들어가게 한 것, 빌딩에서 쫓아낸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사모님 진술만 있고 물적 증거가 부족해요. 물적 증거.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때 박성달 씨의 경비 일지가 떠올랐어요. 김 변호사님, 우리 빌딩에 경비원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며느리가 증여 전에 빌딩을 드나든 기록을 다 적어놨습니다. 김 변호사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나더군요. 그 경비원분의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며느리가 증여 전부터 빌딩 처분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단순한 증여 해제가 아니라 사기에 의한 증여 취소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 경비원분을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김 변호사와 함께 빌딩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박성달 씨가 경비실 문을 열자마자 저를 보고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 변호사를 소개하니 박성달 씨가 허리를 곧게 펴고 군인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남편과 같은 세대 사람이라 그런지 변호사라는 직함 앞에서 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경비원 선생님, 기록해 두신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성달 씨가 낡은 서랍에서 경비일지 3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랜 공책들이었어요. 김 변호사가 한 장씩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일지에는 송미라의 방문 기록이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방문자의 차량 번호, 머문 시간, 어느 층을 돌아다녔는지까지 적혀 있었어요. 9월 15일, 9월 22일, 10월 3일, 10월 8일, 10월 12일, 10월 25일. 총 6번.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기 한 달 반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10월 12일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분 1층에서 전화 통화 중. 시어머니가 도장 찍으면 바로 시작하자라고 말함. 김 변호사가 공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경비원 선생님, 이 기록을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성달 씨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박성달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며느리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다음 달에 잘리게 해줄 수도 있고 계속 일하게 해줄 수도 있다고. 40년 동안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일해본 적이 없는데 72에 잘리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박성달 씨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 빌딩을 지킨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달 씨, 괜찮아요. 당신 탓이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들을 믿느라 눈을 감고 있었던 사람이 저인데 성달 씨를 탓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경비 일지를 한 장씩 사진으로 촬영하면서 말했습니다. 경비원 선생님, 여기 적힌 차량 번호로 신원을 확인하면 며느리분이 누구와 함께 빌딩을 답사했는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 모임과의 연결고리가 확인되면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재산 탈취가 됩니다. 사진 촬영이 끝난 뒤 경비실을 나와 빌딩 뒤편 골목에 섰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깜빡이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님, 지금 바로 증여 해제를 하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왜요? 증거도 있고 특약도 있잖아요. 지금 해제를 통보하면 며느리가 증거를 없앨 겁니다. 경비 일지를 빼앗거나 임차인들에게 입막음을 하거나
서류를 숨기겠죠. 며느리가 빌딩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그 전체 그림이 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 전체 그림이 뭡니까? 담보대출을 받으려는지, 매각을 하려는지, 아니면 다른 투자에 빌딩을 이용하려는지, 그게 밝혀져야 증여 해제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어요. 사모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간을 벌어주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찜질방에서 쫓겨난 걸 괜찮다고 하고 아들에게 웃어 보여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골목 끝에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빌딩 외벽에 달린 간판들이 바람에 덜커덩 소리를 냈습니다. 1층 분식집, 2층 미용실, 3층 태권도장. 35년 동안 제가 직접 세입자를 드리고 관리해 온 간판들이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는 척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준혁의 번호를 눌렀어요. 2번 만에 받더군요. 엄마, 왜? 준혁아.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온 힘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미라 말이 맞다. 나도 이제 67이고 건물 관리도 힘들었어. 편히 쉬련다. 전화기 너머에서 이준혁이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이해해줘서 고맙다. 내가 원룸 알아볼게. 그래, 작은 데라도 좋으니까 알아봐줘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건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잘하셨습니다. 며느리의 경계가 풀려야 꼬리를 드러냅니다. 김 변호사님, 네. 며느리가 하는 짓 다 드러나면 그때 진행해 주세요. 계획대로.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찜질방 대신 김 변호사가 마련해준 을지로의 작은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12평짜리 방이었어요. 찜질방 바닥보다 낮지만 35년 살던 집에 비하면 신발장 크기만 했습니다. 이불을 깔고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특약사항도 확인하셨죠? 라고 물었을 때 왜 읽어보지 않았을까? 읽었다면 그 안에 남편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남편은 저를 알았던 겁니다. 아들에게 뭐든 다 주는 성격을,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는 고집을, 그래서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놓지 못한 것은 빌딩이 아니라 저였어요. 창문 너머로 을지로의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놓은 그 한 줄로 내가 빌딩을 되찾을게. 이번에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끝내겠어. 위장 수능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을지로 오피스텔에서 보내는 아침은 매일 똑같았어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지지만 닦을 계단이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빌딩 계단을 쓸던 손이 이불 위에서 허공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이준혁이 서 있었어요. 한 손에 종이 봉투를, 다른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더군요. 엄마, 미안해, 원룸 알아봤어. 이준혁이 종이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서울 변두리 지하철역에서 15분 거리, 반지하, 월세 40만 원. 계약서를 받아드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월 2,200만 원의 임대료를 관리하던 사람에게 월 40만 원짜리 반지하를 내미는 게 아들이었습니다. 2,200만 원과 40만 원. 그 숫자 사이에 35년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 정도면 혼자 지내기 괜찮을 거야. 월세는 내가 낼게. 그래,
고맙다.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데 얼굴 근육이 전부 필요했어요. 이준혁이 과일 상자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오피스텔 안을 둘러봤습니다. 12평짜리 방에 이불 하나, 옷 2벌, 남편의 유품 상자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준혁의 시선이 유품 상자에서 멈췄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가져다 줄게. 됐다. 필요한 거 없어. 이준혁이 문 앞에서 신발을 신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었다 닫더니 그냥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과일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사과 6개. 한 개에 3,000원이면 18,000원어치. 32억짜리 빌딩을 가져간 아들이 18,000원어치 사과를 들고 왔다는 게 웃겼습니다. 근데 웃음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시각 빌딩에서는 송미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성달 씨가 매일 저녁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보고해 줬거든요. 사모님, 오늘 며느리분이 3층 태권도장 관장님한테 직접 왔어요.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이번 달 안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관장님이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하니까 며느리분이 변호사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6개 임차인 중 5곳에 퇴거 통보가 나갔습니다. 15년 된 분식집, 12년 된 태권도장, 8년 된 미용실. 송미라는 하나도 남기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며칠 뒤 박성달 씨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낮았어요. 사모님, 며느리분이 오늘 은행에 갔습니다. 빌딩 등기부등본을 들고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이번 주에만 3번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들고 은행을 3번 간다는 건 한 가지 뜻이었습니다. 담보대출. 빌딩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거였어요. 박성달 씨의 보고를 김 변호사에게 바로 전달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확인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뒤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확인됐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며느리가 빌딩을 담보로 15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15억. 숫자를 듣는 순간 귓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출금의 용도입니다. 아들 이준혁 씨의 사업 자금이 아닙니다. 재테크 성공 클럽이라는 모임의 부동산 공동투자 프로젝트에 투입하려는 겁니다. 재테크 성공 클럽. 편의점 유리 너머로 봤던 빨간 재킷 여자의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송미라는 빌딩을 아들 사업에 쓰는 것도 아니고 외부 투자 모임에 갖다 바치려는 거였어요.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확인할 수 없지만 대출 신청서에 이준혁 씨 서명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단독으로 진행한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을지로 건물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회색이었어요. 남편이 피땀 흘려 세운 빌딩이 재테크 모임의 투자금으로 넘어갈 뻔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남편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피스텔에 올 때 유일하게 가져온 것이었어요. 상자 안에는 남편이 빌딩을 지을 때 찍은 사진 몇 장, 낡은 수첩, 만년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꺼내봤어요. 허허 벌판에 삽을 꽂고 서 있는 남편. 철근 사이에서 안전모를 쓰고 웃고 있는 남편. 준공식 날 빌딩 앞에서 양복을 입고 찍은 남편. 모든 사진 속에서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묶음 아래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보낸 사람도 받는 사람도 적혀 있지 않은 하얀 봉투. 안에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껏 눌러 쓴 글씨. 옥분아, 이 건물은 내 인생이야. 내가 먼저 가더라도 이 건물만 있으면 네가 밥 굶을 일은 없어.
아무도 이걸 빼앗지 못하게 해놨으니까 걱정 마라. 편지를 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려지더군요.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진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걸 언제 쓴 거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걸 남겨놨어.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창밖으로 택시 지나가는 소리, 먼 곳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위장수능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성달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며느리분이 오늘 3층 빈 공간에 탁자랑 의자를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뭔가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김 변호사에게 확인을 부탁하니 이틀 뒤에 답이 왔습니다. 투자 설명회입니다. 며느리가 재테크 모임 인맥을 동원해서 외부 투자자 20여 명을 초대했습니다. 빌딩 리모델링 계획을 발표하고 자신이 이 빌딩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공식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투자를 받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담보대출과 별개로 외부 투자금까지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빌딩 하나로 두 군데에서 돈을 뽑아내는 구조예요. 32억짜리 빌딩을 공짜로 받아서 담보로 15억을 빌리고 거기에 투자금까지.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박성달 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며느리분이 오늘 경비실에 직접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투자 설명회 날 제가 없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하루 휴가를 쓰라고. 이유를 물으니까 외부 투자자들이 오는데 경비실이 지저분하면 인상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경비실이 지저분하다. 40년 동안 그 경비실을 깨끗이 유지해온 사람한테 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송미라가 박성달 씨를 배제하려는 진짜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 빌딩에서 정옥분의 흔적을 아는 사람을 그날만큼은 없애고 싶은 거였습니다. 성달 씨, 걱정 마세요. 그날은 쉬는 척 하세요. 사모님, 저는 괜찮습니다. 쉬는 척이 아니라 진짜 쉬어도 됩니다. 사모님이 이기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했어요. 40년 경비원이 사모님이 이기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겨야 했습니다. 김 변호사를 만나 그동안 모은 증거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한 장씩 펼쳤어요. 첫째, 경비일지. 며느리가 증여 전부터 빌딩 처분을 계획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임차인 강제 퇴거 통보 문서 사본. 기존 세입자를 내쫓고 수익 구조를 바꾼 정황입니다. 셋째, 빌딩 담보대출 신청서. 대출금을 개인 투자 프로젝트에 전용하려 한 증거입니다. 넷째, 사모님이 쫓겨난 날부터의 통화 녹음. 아들이 부양을 거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섯째, 경비원 박성달 선생님의 진술서. 며느리에게 협박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가지. 한 달 동안 모은 증거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투자 설명회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왜 하필 그 자리입니까? 투자자 22명과 재테크 모임 핵심 인물이 전부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 앞에서 증여 해제 소송 예고와 증거를 공개하면 2가지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김 변호사가 손가락 2개를 펴보였어요. 하나, 며느리의 투자 계획 자체가 무산됩니다. 소유권 분쟁 중인 빌딩에 투자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둘, 은행 담보대출 심사가 즉시 중단됩니다. 이 2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면 며느리는 손쓸 시간도 없이 고립됩니다. 그 자리에 제가 직접 가야 합니까? 네. 사모님이 직접 서셔야 합니다. 35년간 이 빌딩을 지킨 사람이 누구인지 며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봐야 합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을지로 건물들의 유리창에 노을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오피스텔로 돌아와 남편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무도 이걸 빼앗지 못하게 해놨으니까 걱정 마라. 그 문장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벽에 걸린 달력에서 투자 설명의 날짜를 찾았습니다. 11월 29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펜을 놓으면서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11월 29일 오후 2시. 김 변호사와 함께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빌딩이었어요. 1층 분식집 간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붙어 있던 순덕이네 분식이라는 노란 간판 자리에 하얀 빈칸만 남아 있었어요. 2층 미용실 간판도 3층 태권도장 간판도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대답은 짧았지만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밤 남편의 편지를 읽으며 준비한 대답이었어요. 빌딩 옆 비상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성달 씨가 미리 비상구 문을 열어놓았거든요. 휴가를 쓴 척하면서도 아침에 몰래 나와 문을 열어둔 겁니다. 3층에 도착하자 복도 너머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상구 문틈으로 안을 봤어요. 3층 전체가 설명회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태권도장 매트가 깔려 있던 자리에 하얀 테이블볼을 씌운 긴 탁자가 놓여 있었고 의자 26개가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어요. 정면 벽에 빔 프로젝터 화면이 켜져 있었고 그 앞에 송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송미라의 차림이 달랐어요.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손에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삼겹살집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고기를 올려주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송 사장님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의자에는 투자자 22명이 앉아 있었고 맨 앞줄에 빨간 재킷의 재테크 모임 대표를 포함한 핵심 멤버 4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송미라 바로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입었지만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연신 목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속삭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나올 때 들어갑니다. 그 타이밍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비상구 문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송미라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빌딩은 현재 시가 32억 원으로 리모델링 후 예상 가치는 50억 원 이상입니다. 기존의 낡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프랜차이즈 중심의 고수익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리모델링 후 예상 수익률 180%라는 큰 글자가 벽에 떴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빌딩을 새롭게 경영할 겁니다. 35년 동안 구식으로 운영되던 것을 저희 세대의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구식? 35년간 새벽 5시에 계단을 닦은 것이 구식이라고요. 한여름 옥상에서 방수 공사를 하고 한겨울 보일러를 고치고 임차인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며 건물을 지킨 것이 구식이라고요. 이를 꽉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팔을 가볍게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송미라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투자금 회수 기간은 3년 이내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익 배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숫자와 그래프가 올라갔어요.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사람과 소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테크 모임 대표가 맨 앞줄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빌딩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해주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투자 의향서는 앞쪽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미라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26개 의자에서 한꺼번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송미라의 얼굴에 활짝 웃음이 번졌어요. 이준혁도 따라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 두세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투자 의향서에 손을 뻗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김 변호사가 제 팔을 놓았습니다. 지금입니다. 비상구 문을 열고 설명회장 뒤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오른쪽에, 제가 왼쪽에 서서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맨 뒷줄에 앉아있던 투자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1명, 2명, 줄줄이 고개가 돌아갔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지자 송미라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송미라의 손에서 레이저 포인터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딸깍 소리가 났어요. 이준혁이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어요. 참석하신 여러분께 잠시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솔 법무법인의 김서윤 변호사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수 치던 손들이 내려가고 투자 의향서에 뻗었던 손이 멈췄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철에서 첫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증여계약서 원본이었어요. 이 빌딩은 정옥분 여사가 남편 이병호 씨 사후 35년간 단독으로 관리해 온 건물입니다. 올해 11월 1일 아들 이준혁 씨에게 증여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특약 조항을 짚었습니다. 증여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양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이병호 씨가 생전에 직접 넣어둔 조항입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송미라에게로 쏠렸습니다. 송미라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입을 열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시어머니는 자발적으로. 김 변호사가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송미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문서를 꺼냈을 뿐이에요. 증여 당일인 11월 1일 저녁 정옥분 여사는 자택 현관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집에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빌딩 출입 또한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부양 의무 불이행 및 주거 침해에 해당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한 톤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낮고 정확한 톤이 오히려 회장 안의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어요. 따라서 정옥분 여사는 수증자 이준혁 씨에 대해 증여 해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오늘자로 증여 해제 의사를 공식 통보합니다. 투자자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소유권 분쟁 중인 건물이라는 겁니까?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빌딩에 대한 일체의 담보 설정, 투자 유치, 처분 행위는 법적 분쟁 대상이 됩니다. 회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아니, 이런 걸 숨기고 투자를 받으려 한 거야? 사기 아니야, 이거. 송미라가 두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시어머니가 꾸민 거예요. 증여는 이미 끝난 건데 이제 와서 뒤집겠다니 말이 됩니까? 김 변호사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 놓았어요. 첫 번째, 빌딩 경비원의 일지입니다. 송미라 씨가 증여 전인 9월부터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빌딩을 사전 답사한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임차인 강제 퇴거 통보 문서입니다.
증여 직후 기존 임차인 5곳에 일방적인 퇴거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세 번째, 빌딩 담보대출 신청서입니다. 15억 원 규모이며 대출금의 용도는 남편 이준혁 씨의 사업이 아니라 외부 부동산 공동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회장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박수 치던 자리에서 한숨 소리가, 감탄하던 자리에서 혀 차는 소리가 났어요. 맨 앞줄에 빨간 재킷 여자가 슬금슬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재테크 모임 멤버 4명이 눈짓을 주고받더니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고개를 숙이고 뒷문 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쥐구멍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오해입니다. 이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송미라가 외쳤지만 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의자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했어요. 투자 의향서가 놓인 테이블 앞을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이 송미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라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담보대출이 뭐야? 재테크 모임은 또 뭐야? 여보,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15억을 어디다 쓰려고 한 거야?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송미라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말문이 막힌 며느리의 얼굴을 저는 한 달 동안 상상해 왔지만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담담하게 느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 뒤 설명회장에는 송미라, 이준혁, 김 변호사, 그리고 저만 남았어요. 26개 의자가 대부분 비어 있었고 빔 프로젝터 화면에는 수익률 180%라는 글자가 아직 떠 있었습니다. 저는 송미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2발자국 거리에 멈춰 섰어요. 미라야. 송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네가 비밀번호 바꾼 그날 밤 내가 어디서 잤는지 아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찜질방이야. 12,000원짜리 찜질방 구석에서 잤어. 35년간 새벽 5시에 이 건물 계단을 닦은 사람이 찜질방 바닥에 누웠다. 송미라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너는 그날 밤에 뭐 했어? 투자자 명단을 정리하고 은행 대출 서류를 준비했지. 시어머니가 찜질방 바닥에 있는 동안 너는 시어머니 빌딩으로 15억을 뽑을 궁리를 하고 있었어. 송미라의 무릎이 꺾이더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잡으려다 손이 미끄러져 투자 의향서 뭉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 저는 바닥에 흩어진 투자 의향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기회는 네가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에 끝났다.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송미라가 흐느끼는 소리가 났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빌딩 담보대출 신청 과정에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서류가 작성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건은 증여 해제 소송과 별도로 수사기관의 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명회장을 나왔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데 1층에 박성달 씨가 서 있었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면서 빌딩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박성달 씨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오니 11월 말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 달 전 찜질방을 향해 걷던 바로 이 보도블록 위를 지금 다시 걷고 있었어요. 같은 길인데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걸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오늘 잘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아직 안 끝났죠? 네.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며느리의 투자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고 담보대출 심사도 중단될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을지로 오피스텔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벽에 붙여둔 남편의 편지가 보였어요. 아무도 이걸 빼앗지 못하게 해놨으니까 걱정 마라. 여보, 오늘 첫 번째 문이 열렸어. 창밖으로 을지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까지는 그 불빛이 남의 것처럼 느껴졌는데 오늘은 조금 가까워 보였어요. 투자 설명회 다음 날, 김 변호사가 법원에 증여 해제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빌딩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접수했어요. 쉽게 말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송미라가 빌딩을 팔거나 담보로 잡거나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막아놓은 겁니다. 김 변호사가 전화로 설명했어요. 가처분 결정이 나면 은행 담보대출 심사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며느리가 빌딩으로 돈을 뽑아낼 길이 막히는 겁니다. 첫 번째 빗장이 걸렸습니다. 을지로 오피스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편지를 벽에서 떼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읽지 않아도 글귀가 외워져 있었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후 3시쯤 이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아들의 목소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라가 나한테 이혼 소송을 걸었어.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혼이라고? 위자료로 빌딩 지분 절반을 달라고 했어. 혼인 기간 동안 재산 증식에 기여한 몫이 있다면서. 빌딩 지분 절반. 32억의 절반이면 16억이었습니다. 증여 해제 소송으로 빌딩을 되찾기 전에 이혼 재산 분할로 지분을 가로채겠다는 계산이었어요. 미라가 직접 그런 거냐? 변호사가 붙었어. 재테크 모임에서 소개받은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라고. 투자 설명회에서 쥐구멍을 찾듯 빠져나가던 재테크 모임이 아직 송미라 뒤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투자 계획은 포기해도 빌딩에서 돈을 뜯어내는 건 포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 이준혁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미라가 수진이 양육권까지 걸고 나왔어. 수진이 6살 내 손녀였습니다. 3살 때부터 제가 업고 다니며 키운 아이. 빌딩 경비실에서 박성달 씨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사탕을 받아먹던 아이. 그 아이를 끌어들인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빌딩은 법으로 싸울 수 있었어요. 증거가 있고 특약이 있고 변호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6살짜리 아이한테는 증거도 특약도 소용이 없었어요. 다음 날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의 책상 위에 송미라, 즉 소장 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사모님, 며느리 측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소장을 짚으며 설명했어요. 증여 해제 소송이 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에 이혼을 먼저 성립시키는 겁니다. 이혼이 먼저 확정되면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분할 대상에 빌딩이 포함될 수 있어요. 빌딩을 돌려받기 전에 지분을 떼어가겠다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싸움이에요. 우리가 증여 해제를 먼저 확정받으면 며느리의 재산 분할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수진이는요? 양육권은 어떻게 됩니까? 양육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양육권을 무기로 사용하는 건 사모님의 마음을 흔들어서 증여 해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전략이에요. 손녀를 방패막이로 쓰고 있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를 앞에 세워서 할머니의 손을 묶으려는 거였어요. 김 변호사님, 빌딩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못 포기합니다. 김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사모님,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수진이가 엮여 있는데 어떻게 안 흔들립니까? 사모님, 잘 들으세요. 빌딩을 지켜야 수진이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제 입이 닫혔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며느리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양육권 주장 자체가 무너집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부모에게 법원이 양육권을 주지 않거든요. 빌딩 문제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수진이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를 집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주 후반 박성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며느리분이 빌딩에 또 왔습니다. 또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카메라 들고 온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방송국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분이 그 기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증여해놓고 뒤집기 하고 있다. 시어머니에게 빌딩 빼앗긴 며느리 이야기를 취재해 달라고요. 여론전이었습니다. 법으로 안 되니까 방송으로 가겠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준 빌딩을 도로 빼앗는 나쁜 노인이라는 이야기를 만들려는 겁니다. 성달 씨, 그 기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알아보겠다고만 하고 갔습니다. 근데 사모님, 며느리분이 기자한테 사모님 사진도 보여줬어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방에서 벽이 좁혀져 오는 것 같았어요. 법원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며느리는 이혼으로 빌딩 지분을 뜯어가려 하고 손녀를 인질로 잡았고 이제 방송까지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며칠 뒤 빌딩 임차인들에게서 항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송미라가 새로 들어온 임차인들에게 시어머니가 건물을 되찾으면 여러분의 새 계약은 전부 취소된다고 말하고 다닌 거였어요. 이봐요. 우리가 보증금 5천만 원을 냈는데 계약이 취소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빌딩주 좀 바꿔주세요.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송미라가 새로 들인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이었어요. 제가 빌딩을 되찾으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공포를 심은 겁니다. 저녁에 오피스텔 벽에 붙여둔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서랍에 넣어뒀던 건데 다시 꺼낸 거였어요. 아무도 이걸 빼앗지 못하게 해놨으니까 걱정 마라.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보, 나 좀 힘들어. 빌딩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방에서 물이 들어와. 그때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이 시간에 전화가 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모님, 결정적인 게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의 차분한 톤이 아니라 단단하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빌딩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네. 대출 신청서에 소유자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사모님의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 인감이요? 나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결정적인 겁니다. 김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어요. 증여 서류를 작성한 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며느리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었다고 하셨죠? 챕터 1에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법무사가 다 촬영하실 필요는 없는데라고 했을 때 송미라가 혹시 몰라서요라고 했던 그 순간 그날 며느리가 사모님의 인감을 증여 서류에 찍는 과정에서 별도의 빈 서류에 인감을 추가로 날인받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의 보안 녹화 영상에 그 장면이 남아 있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녹화 영상이 있었습니까? 모든 법무사 사무실에는 서류 위조 방지를 위한 보안 카메라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사모님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빈 종이에
인감을 찍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송미라가 그런 짓을 한 거였어요. 혹시 몰라서가 이것이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자리를 비우는 틈을 노린 거였어요. 김 변호사님, 이건 어떤 죄에 해당합니까? 사문서 위조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이 건이 확정되면 이혼 소송에서 며느리 측은 극히 불리해집니다. 양육권도요? 네. 형사범죄가 입증된 부모에게 법원이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모님, 이제 끝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특약 조항 박성달 씨의 경비 일지,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의 보안 영상.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송미라가 법으로 치고, 방송으로 치고, 손녀로 치고, 임차인으로 쳐도 결국 하나를 빠뜨린 겁니다. 자기 손으로 남긴 증거를. 창밖에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을지로 건물 사이로 달이 보였어요. 여보, 이제 거의 다 왔어. 김 변호사가 인감 위조 건으로 송미라를 형사 고발한 날은 12월 중순이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연쇄 반응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로 무너진 것은 송미라의 법적 방어막이었습니다. 재테크 모임에서 소개받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사임 통보를 해왔어요. 김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오늘자로 사임했습니다. 의뢰인의 형사사건이 터지면 이혼 소송 전략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변호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겁니다. 변호사가 빠지자 재테크 모임도 빠졌습니다. 투자 설명회에서 슬금슬금 도망치던 빨간 재킷 여자를 비롯한 모임 멤버들이 송미라와의 연락을 끊었어요. 돈이 될 때는 송 사장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형사 고발장 한 장에 전화번호를 차단한 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호사도 인맥도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이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라가 나한테 매달리고 있어. 뭐라고 하던? 당신이라도 내 편 들어달라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감옥에 보내려 한다고. 너는 뭐라고 했는데? 이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인감을 위조한 건 나도 몰랐다고 했어. 이건 내가 봐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처음이었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아내에게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못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선을 그은 거였어요. 준혁아, 네가 그 말을 할 줄은 몰랐다. 엄마, 나 좀 보러 가도 돼? 와라. 다음 날 저녁 이준혁이 오피스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사과 상자도 과일 봉투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왔더군요. 현관문을 열자 이준혁이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41살 된 아들이 12평짜리 오피스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어요. 엄마 32억짜리 빌딩을 넘겨받고 엄마를 찜질방에 보낸 아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라가 뭘 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비밀번호 바꾼 것도 알았고, 임차인 내쫓는 것도 알았고, 담보대출 신청하는 것도 눈치챘어. 근데 그냥 눈 감았어. 건물이 내 이름으로 넘어왔으니까, 그게 편했으니까. 이준혁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41살 된 어깨가 10살짜리처럼 작아 보이더군요.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아들의 뒤통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준혁아. 네. 네가 비밀번호 바뀐 거 알면서 전화를 안 받았지. 이준혁의 어깨가 멈췄습니다.
엄마가 현관문 앞에서 4번을 전화했어. 한 번도 아니고 4번. 4번 다 알면서 안 받은 거 맞지? 네. 첫 번째 전화를 안 받을 때, 두 번째를 안 받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전화가 올 때마다 미라가 옆에서 받지 말라고 했지? 이준혁의 입에서 숨이 새어나왔어요. 세 번째까지는 미라가 그랬어. 네 번째는 내가 받았잖아. 네 번째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따로 지내는 게 편할 것 같다고 했어. 35년 살던 집에서 쫓겨난 엄마한테 편하다는 말을 했어. 너는? 이준혁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아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한 건 알겠는데, 준혁아. 미안하다는 말로 찜질방 바닥에서 보낸 새밤이 지워지는 건 아니야. 이준혁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내가 뭘 하면 돼? 뭘 해야 엄마한테 용서받을 수 있어? 지금은 모르겠다. 시간이 좀 필요해. 이준혁이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 나 기다릴게.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져 갔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증여 해제 결정이 내려왔어요. 김 변호사가 법원 결정문 사본을 들고 오피스텔에 찾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결정문을 펼치며 말했어요. 사모님, 법원이 증여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빌딩 소유권이 사모님에게 복귀됩니다. 결정문에 적힌 판결 요지를 김 변호사가 읽어줬습니다. 수증자 이준혁이 증여자 정옥분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증여 전부터 수증자의 배우자에 의해 재산 탈취가 계획된 정황이 인정되므로 증여 해제 청구를 인용한다. 서류를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11월 1일에 도장을 찍고 그날 밤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고 찜질방에서 새밤을 보내고 한 달 동안 위장 수능을 하고 투자 설명회에서 증거를 공개한 그 모든 과정이 또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어요. 담보대출 신청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이 사모님에게 돌아왔으니 담보대출 심사는 자동 무효입니다. 그리고 인감위조건은 정식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빌딩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지키라고 했던 그 건물이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김 변호사를 보내고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쁜 줄 알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기뻐서 나온 건지 그동안 참은 게 터져서 나온 건지 모르겠었어요. 며칠 뒤 송미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인터폰 화면에 송미라의 얼굴이 떴어요. 한 달 전 투자 설명회에서 검은 정장을 입고 레이저 포인터를 들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카락이 풀어져 있었고 코트 단추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문을 열자 송미라가 현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송미라는 소파에 앉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틀 전 아들이 꿇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저희 친정이 파산했을 때 제가 23이었어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다 날렸습니다. 집도 가게도 차도. 어머니가 정리해고를 당하시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셨어요. 동생은 대학을 중퇴했고요. 송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더라고요. 친척도 친구도 이웃도 다 등을 돌렸어요. 아무도 손 안 잡아줬습니다. 송미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또렷하더군요. 어머니, 저는 다시 그렇게 되기 싫었어요.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는 세상에서
빌딩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그냥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23세 친정이 파산한 며느리. 그 공포가 얼마나 컸으면 시어머니의 빌딩까지 빼앗으려 했을까. 하지만 시큰한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미라야. 네. 내 사정은 이해해. 23세 그런 일을 겪으면 돈이 무서워지는 게 당연하지. 송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상처를 메우는 건 아니야. 나도 남편 잃고 35년을 혼자 버텼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계단을 닦았어. 추운 날도 아픈 날도 아무도 대신해주는 사람 없이. 송미라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너는 공포 때문에 그랬다고 했지. 근데 미라야, 나한테는 그 공포가 35년이었어. 남편 없이 아이 키우고 빌딩 지키고 세상이 무서워도 남의 것에 손 안 대고 버텼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안한 건 나한테가 아니야. 수진이한테 미안해해라. 6살짜리 아이를 방패막이로 세운 건 엄마가 할 짓이 아니야. 송미라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오피스텔 바닥에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송미라 앞에 놓았어요. 마지막 정이었습니다. 이준혁과 송미라의 이혼은 한 달 뒤에 확정됐습니다. 인감 위조건으로 송미라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양육권은 이준혁에게 돌아갔고 손녀 수진이는 아빠와 할머니 곁에 남았습니다. 수진이를 처음 다시 본 건 이혼 확정 다음 날이었어요. 이준혁이 수진이를 데리고 오피스텔에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수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무릎이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수진이를 안았어요. 딸기 샴푸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이 냄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할머니, 어디 갔었어? 엄마가 할머니 멀리 갔다고 했는데. 할머니 잠깐 바빴어. 이제 안 가. 계속 여기 있을게. 수진이가 제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생각보다 세게 조여왔어요. 빌딩 일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박성달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성달 씨, 나 다시 빌딩 가도 되겠죠? 전화기 너머에서 박성달 씨가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저 그만둬도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사모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도 빌딩은 지켰습니다. 이제 사모님이 돌아오셨으니까 저는 됐습니다. 성달 씨, 네. 당신이 없었으면 이 빌딩 못 되찾았어요. 그 경비일지 3권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찜질방에 있었을 거야. 당신 자리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내가 경비 계약서 직접 다시 쓸 테니까 그만두겠다는 소리 하지 마요. 전화기 너머에서 박성달 씨가 아무 말 없이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빌딩으로 갔습니다. 2달 만이었어요.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1582. 초록 불이 켜지고 문이 열렸어요. 1층부터 5층까지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갔습니다. 분식집이 빠진 1층은 텅 비어 있었고 미용실이 빠진 2층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3층은 투자 설명회 때 놓았던 탁자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5층까지 올라가서 옥상 문을 열었어요. 12월 말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1층 분식집 김순덕 씨에게 했어요. 순덕 씨, 나야. 정옥분이야. 어머, 사장님. 사장님 맞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가게
다시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돌아와 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김순덕 씨가 한참 말을 못하다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 전화, 세 번째 전화. 옥상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전화를 돌렸어요. 6곳 중 4곳이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12년 된 태권도장 관장이 사장님, 아이들이 사장님 보고 싶어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코끝이 시큰했어요. 전화를 다 끊고 옥상 난간에 팔을 기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빌딩 주변 건물들의 창문에 저녁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남편과 이 옥상에서 처음 해가 지는 걸 봤었죠.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옥분아, 이 건물 꼭대기에서 보는 해가 제일 예쁘다. 여보, 나 다시 여기 서 있어. 당신이 지켜준 거야. 빌딩을 되찾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2달 동안 을지로 오피스텔 천장만 보다가 다시 이 시간에 일어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옷을 갈아입고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1월 말의 새벽 공기가 폐를 꽉 채웠어요. 코끝이 얼얼했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달 전 찜질방을 향해 터벅터벅 걸었던 바로 이 길을 지금 빌딩을 향해 걷고 있었어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582. 초록불. 문이 열렸어요.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성달 씨가 이른 새벽인데도 의자에 앉아 있더군요.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사모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성달 씨는 왜 이 시간에 깨어 있어요? 사모님이 오실 것 같아서요. 박성달 씨가 경비실 벽을 가리켰습니다.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남편 이병호가 빌딩 준공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빌딩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그 옆에 25살의 내가 서 있었어요. 어디서 구했어요, 이 사진? 경비실 서랍 맨 아래칸에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준공식 때 저한테 한 장 주셨거든요. 성달 씨, 이거 간직해두라고 하셨어요. 42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경비실 형광등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잘 걸어뒀네요. 사모님이 돌아오시면 보여드리려고 아껴뒀습니다. 경비실을 나와 1층 계단 앞에 섰습니다. 걸레를 들었어요. 새벽 5시 20분 계단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16칸. 한 칸씩 닦았습니다. 2달 동안 아무도 닦지 않아서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걸레가 금방 까매졌습니다. 2층에서 3층, 3층에서 4층. 계단을 닦으면서 35년 동안 이 계단 위에서 흘린 땀방울이 몇 리터쯤 될까 생각했어요. 한여름에는 계단 하나 닦을 때마다 등에서 땀이 줄줄 흘렀고, 한겨울에는 걸레가 얼어붙어서 뜨거운 물을 끼얹어가며 닦았습니다. 그 세월이 발밑에 깔려 있었어요. 5층까지 다 닦고 내려오니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1층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분식집이었습니다. 김순덕 씨가 가게 안에서 국물 냄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3주 전에 돌아온 김순덕 씨의 새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순덕이네 분식. 똑같은 노란 간판이었습니다. 순덕 씨, 일찍 나왔네. 사장님이 새벽부터 계단 닦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반가워서 잠이 깨버렸어요. 김순덕 씨가 종이컵에 어묵 국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2달 전 처음 이 빌딩에 돌아왔을 때도 김순덕 씨가 어묵 국물을 줬었죠. 그때는 목이 막혀서 넘기기 힘들었는데 오늘은 한 모금에 쭉 넘어갔어요. 뜨끈한 국물이 가슴까지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맛있다. 사장님이 맛있다고 하니까 저도 좋네요.
3층 태권도장도 돌아왔습니다. 관장이 도장 바닥에 새 매트를 깔면서 사장님, 아이들이 빌딩 할머니 어디 갔냐고 매일 물었어요 라고 했을 때 콧등이 찡했어요. 빌딩 할머니. 그 호칭이 송 사장님보다 100배는 좋았습니다. 6곳 중 4곳이 돌아왔고 빈 2자리에는 새 임차인을 천천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직접 만나보고 얼굴을 보고 사람을 봐서 드리려고요. 2월 초 이준혁이 빌딩에 찾아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엄마, 나도 빌딩 관리 좀 도울게. 안 돼. 이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아, 내일이나 잘해. 이 빌딩은 엄마가 죽을 때까지 엄마가 한다. 엄마, 다시는 이 빌딩 누구한테도 안 넘겨. 유언장에 써놓을 테니까 네가 받고 싶으면 엄마 잘해라. 이준혁이 멋쩍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뻔뻔한 웃음도 비겁한 웃음도 아닌 혼나고 나서 짖는 아이 같은 웃음이었어요. 엄마 알겠어. 근데 주말에 수진이 데리고 와도 돼? 수진이는 언제든 와. 수진이한테는 이 빌딩이 놀이터야. 그 주말부터 수진이가 빌딩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면 이준혁이 수진이를 데리고 왔어요. 수진이는 경비실로 뛰어들어가 박성달 씨한테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사탕? 아이고, 우리 수진이. 여기 있다, 딸기맛. 수진이가 사탕을 입에 넣고 경비실 의자에 올라가 앉았어요. 박성달 씨 옆에서 숙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이 좁아서 수진이의 공책이 박성달 씨의 경비일지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72세 경비원과 6세 손녀가 나란히 뭔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 우스우면서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김서윤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간 건 2월 중순이었어요. 한솔 법무법인 상담실에서 마주 앉아 김 변호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모님, 사실 드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이병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법무법인에 맡기신 겁니다. 아내가 빌딩 문제로 찾아오면 그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 남편의 글씨가 있었어요. 옥분이에게. 손가락이 떨려서 봉투를 여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안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옥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힘든 일을 겪었다는 뜻이겠지. 첫 문장부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미안하다. 당신 곁을 더 지키지 못해서. 준혁이가 잘해줬으면 이 편지를 읽을 일이 없었을 텐데 당신이 읽고 있다면 내 걱정이 맞았나 보다. 편지지 위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김 변호사가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내가 옆에 없어도 이겨낼 줄 알았어. 그래서 특약을 넣어둔 거야. 당신이 싸울 수 있게. 빌딩을 되찾았으면 이제 좀 쉬어라. 새벽에 계단 좀 그만 닦고.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마지막 줄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새벽에 계단 좀 그만 닦으라니. 35년을 같이 살았으면서 제가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닌 걸 모르나요? 여보, 계단은 내일도 닦을 거야. 당신이 세운 건물이잖아. 한편 송미라는 집행유예 판결 이후 부모님이 계신 충남 소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재테크 성공 클럽은 해체됐어요.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던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 며느리 이야기가 퍼졌고 송미라의 이름 석자는 업계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32억짜리 빌딩을 공짜로 받아놓고도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 아니, 공짜로 받은 것도 모자라 15억을 더 뽑아내려다 전부 잃은 사람.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할 거였어요. 이준혁이 어느 날 저녁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다시 결혼하면
그때는 엄마가 먼저 사람을 봐줘. 준혁아, 사람은 네가 봐야지. 대신 이번에는 엄마한테 숨기지 마. 숨기면 비밀번호 바꾼다. 전화기 너머에서 이준혁이 킥킥 웃었어요. 오래간만에 듣는 아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3월 초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옥상에 올라갔어요. 새벽 청소를 마치고 올라가는 게 요즘 습관이 됐습니다. 동쪽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35년 전 남편과 이 옥상에서 처음 일출을 봤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어요. 옥분아, 이 건물 꼭대기에서 보는 해가 제일 예쁘다. 우리가 이걸 지었어. 지금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남편은 없었지만 남편이 남긴 것들은 전부 여기 있었어요. 빌딩, 특약 조항, 편지 2통, 그리고 박성달 씨.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김순덕 씨가 쟁반을 들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쟁반 위에 어묵 국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순덕 씨, 고마워요. 어묵 국물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뜨끈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사장님, 다시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돌아와서 좋아요. 김순덕 씨가 내려간 뒤 혼자 옥상에 서서 해가 뜨는 걸 봤습니다. 빌딩 주변 건물들의 창문에 아침 햇살이 하나씩 반사되기 시작했어요. 빌딩 아래에서 박성달 씨가 경비실 문을 열고 나와 화단에 물을 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층에서는 김순덕 씨의 분식집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켜준 건물에서 오늘도 해가 떴어. 나는 괜찮아. 정옥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1월 초에 시작된 찬바람이 3월 봄바람으로 바뀔 때까지 이 할머니는 혼자서 버텨냈습니다. 찜질방 바닥에서 시작된 겨울이 빌딩 옥상의 일출로 끝났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 이 사연을 들었을 땐 의문이 들었어요. 증여한 당일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경비원까지 내쫓고 빌딩을 담보로 15억 대출까지 시도했다니 가족이 정말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더한 일도 있더라고요. 한국가정법률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생전 증여 후 부양을 거부당하는 상담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넘겼다가 자녀에게 버림받는 사례가 결코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닌 거예요. 특히 부동산 증여 후 분쟁은 법원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중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실 때는 반드시 조건부 특약을 넣으세요. 정호푼 씨가 빌딩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증여계약서에 해제 조항을 넣어뒀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고 만약에를 대비하세요. 둘째, 누군가에게 전부를 줬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정호푼 씨는 빌딩을 잃고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35년간 쌓아온 경험과 강단이 그 사람의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셋째, 내 편은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40년 경비원 박성달 씨의 낡은 경비일지 3권이 32억짜리 빌딩을 되찾는 열쇠가 됐어요.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오래된 의리가 사람을 살립니다. 넷째,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지만 스스로 포기한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호푼 씨는 찜질방 바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남편이 남긴 한 줄의 문장을 붙잡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넘겼다가 대우가 달라져서 마음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호푼 씨처럼 혼자 삼키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세요. 증여 후에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정호푼 씨가 다시 새벽 5시에 빌딩 계단을 닦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아침도 반드시 밝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정호푼 씨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